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머니올라를 얘기할 때 경제 유튜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경제 어원이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이 경제는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의 어원은 뜻밖의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통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18세기의 오이코스의 의미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경제가 무엇이었냐? 적절함을 금전적인 관점에서 찾는 것이었다고요. 네, 이 내용은 바로 정의와 도시라고 하는 신간 상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조금 인문학, 철학,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분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시면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이신 백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신 바 있는 최재천 교수님 채널에서 뵀습니다. 예. 네, 거의 뭐 10만 가까운 그런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와서요. 네, 거기선 주로 우리나라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최재천 교수님의 그 아마존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정의와 도시잖아요. 그래서 상권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세계 도시 여행을 떠납니다. 정의라는 화두를 붙잡고 맨 처음 가는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나서 중세 시에나를 가고요. 네.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파리, 비엔나 이런 도시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현대 도시에 관한 약간 비평,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기피시설, 교정시설이라든가 봉안당 같은 시설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 그리고 기술 문명의 시대인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AI, 휴머노이드 이런 네. 것들이 우리를 열광시키고 있잖아요.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게 효율성일 것 같아요. 효율성이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쭉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게 만든 결과물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효율성의 배반이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비효율성의 효율성, 이거를 이해할 때가 다가온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니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니체의 도시라는 마지막 에세이를 써보았습니다. 그동안 유현준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 네, 같은 김경민 교수. 분들도 모셨었고 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모시게 된 건 교수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네. 연휴만 되면 이제 뭐 해외로 뭐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런데 못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시 하나하나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아테네거든요. 그리스를 한 번 가봤는데요. 아테네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뜻깊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충돌을 방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 도시공간 내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를 네. 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타자와의 대면의 에티켓을 아주 우아하게 만드는 도시, 그게 아테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게 BC 6세기예요. 네. 그러니까 BC 6세기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과두제, 소수의 사람들이 네. 권력을 독점하던 정치 체제였고, 그 이후에는 귀족정, 좀 더 많은 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민주주의로 이동을 한 것이 한 BC 7세기, 6세기경의 일입니다. 이때 나타난 재미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입장 차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타협도 하고 승복도 하고 또 융합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네. 고민했던 것 같고 관련된 제도와 시설을 고안을 하고 곳곳에 포진시킨 것이 아테네입니다. 또 이렇게 여행객처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꼭 봐야 될 곳은? 파르테논 신전을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크로폴리스 가시기 전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아고라 광장에 서가지고 쭉 대략 남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제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위에 파르테논이 있는 거죠.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언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푸닉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푸닉스. 네. 네.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와 푸닉스 사이에 또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 그게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곳 하나하나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들과 대면을 하는데 그 대면의 에티켓을 우아하게 정립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고라를 먼저 살펴보시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들이 다를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시 또 올라와서 이야기하게 하고 또 앞에는 청중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과정 수사죠. 말하는 것, 그 언변에는 제스처 같은 게 수반이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조율이 되고 타협에 이르고 또 제3의 길들을 찾아가고 하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고라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법을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법을 또 실행하는 재판소, 또 500인 의회 이런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닉스 같은 곳은 대의회라고 그래서 아테네의 명운을 건 사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을 했던 곳이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항복을 해야 되는지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앞에는 6천 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까? 우리 아테네의 안정과 존속과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 나갔던 거죠. 스테디움이라고 있잖아요. 네. 레슬링이든 창을 던지는 거든 달리기든 이런 거 관련해서 기량을 겨루는 것이 스테디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누가 뛰어난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인 장소가 필요한 거고 어떤 규칙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더 뛰어난지 누구를 올림픽에 아테네 대표로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속적인 시설로 생각하는 스테디움마저도 사실은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장, 어떤 규칙들 그 안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우열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여기에 승복이 일어나고 이런 대면의 에티켓이 세속적인 시설인 스테디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의 책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대목이 딱 있었는데 그게 이런 형식이 자리 잡은 이면에는 진실이 꼭 내 편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립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거를 개인이 다 알 수 없다라는 네. 한계를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자각의 태도가 근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였나요? 네. 매우 우아한 표현으로 네.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도시의 기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읽다가 생각해 보게 된 문장인데요. 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 살까? 요즘은 염증도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모여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이냐면 왜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넘어서 시족이 있고 시족을 넘어서 부족이 있고 또 다른 부족과 또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결핍, 가족의 결핍, 시족의 결핍, 부족의 결핍. 예를 들면 제 스스로 제 머리 깎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깎아줘야 되고 네네네.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빵을 안 만들어도 약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든 빵을 아침마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잖아요. 연대가 필요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나의 가족의 시적의 부족의 부족함이 있는데 연대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그건 공동의 이득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남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면에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지 결핍에 대한 자각 이게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과의 연대가 이루어졌었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만 들여다볼 일이 아니고 예. 아고라나 피닉스 같은 언덕을 네. 살펴보면서 왜 이런 공간이 그 옛날에 필요했나 남과의 대면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느껴봐라. 진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너도 이야기를 해보고 둘이 들어보면서 그 안에서 정립되어 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군가의 독점적 소유물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정립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립되어 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그런 무대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BC 6세기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뭐 왕정, 뭐 황제전 이런 것들이 대세였을 것 같고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등함을 인정을 하고 또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정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고안하는 거는 인간이 이런 걸 고안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비하게 다가왔어요. 다 그냥 제압시켜가지고 힘으로 굴복을 시키고 뭐 강요하고 이러던 시대에 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신비롭게 다가왔다는 건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셨다는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지금 21세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네. BC 6세기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네. 예, 아고라에 서가지고 보시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다음 푸닉스 언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지막한 언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 아테네라는 여신, 그 여신이 아테네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법정을 열어준 겁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니까 네. 실제로 알 수 없으나 아레오파고스 언덕에는 법정의 탄생이라는 신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쓴 3부작 오레스테이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가멤논이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정부가 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어머니의 정부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차마 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폴로 신이 신탁을 내려가지고 어머니도 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홀령에 쫓기게 되죠. 그 오레스테스가 아테네 여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러이래서 굉장히 억울한데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도를 했고 아테네 여신이 법정을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열어줍니다. 이게 아고라하고 아크로폴리스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영역하고 신의 영역의 중간에 여기에다가 열어주는데 아테네 시민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12명을 모아요. 그리고 오레스테스한테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어머니 홀령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배심원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결과가 6대1 아테네 여신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무제에 던지고 오레스테스한테 자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핏값을 치르려고 막 달려들었던 어머니 홀령들이 분노와 오난이 풀리면서 환희의 여신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공적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되는 아테네 여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거를 벌린 이유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기초가 정의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또 어느 누구도 법을 벗어나가지고 공동의 선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정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레오파고스 언덕이고 그 비극이 어디서 열렸을까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비극 극장이에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아크로폴리스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극 극장은 또 하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극 극장요? 예, 비극도 상영을 하고 이랬지만
특히 비극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보는 편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오레스테스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앉아 있는 6천 명에서 15,000명의 시민들이 있었고 규모가 그 아테네 시민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 비극 극장의 사람들이 오레스테스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사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또 신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나는 계획을 짜서 쭉 움직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들의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얽히고 설킨 인간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세상살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이 혼자서 TV를 보듯이 혼자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6,000명에서 15,000명의 시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시 아테네 도시의 시민의 숫자랑 먹는. 되게 일치하는 거죠. 예. 같이 보는 거죠. 예. 저는 이거를 개인의 자각을 넘어선 공동의 자각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은 SNS가 발달되고 이게 파편화되면서 그런 공동의 토픽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네. 그때는 거의 완벽하게 공유가 되는 예. 그런 자각이었다는 게 놀랍네요. 예. 자각은 개인의 자각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의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동의 자각이 일어나면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공동의 운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비극 극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 시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 근본적인 속성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원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도. 근데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긴장감이 팽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현관문이 철문이에요. 철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닫히고 나면 바깥 세계와 단절되죠. 그걸 열고 바깥에 나가면 복도가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서 있으면 항상 느낌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지. 누군가가 거기 나타나면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는 공간이 돼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게 더 편한. 예.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소원한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게 현대사의 속성인 것 같고요. 근데 위기의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평소엔 일면식이 뭐 있든 없든 응급차라도 불러줄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굴을 알고 지낼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예. 이거는 그냥 당위성의 차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생존의 문제이고 나를 위한. 예,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그 사이에서 관계를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 그리스 비극 극장 같은 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 그런 공간이 많이 없죠. 반상회도 많이 없어져. 동네라고 보면 내가 사람들과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오이코스 말씀하셨잖아요. 이코노믹스, 경제의 어원이기도 하고 에컬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의 어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이코스는 그 그리스의 주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주거라고 하는 공간은 대장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대장이에요. 가장. 예, 가장. 유일한 시민이고. 그래서 그 안의 질서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그 주거에 해당하는 오이코스들도 있지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공적인 영역,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이걸로 또 같이 동시에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테네입니다. 네.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구한테도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평등의 영역이 바로 폴리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라는 입장이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공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수사를 가지고 서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자,
이런 어떤 제도가 고안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깥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 네.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영역, 이게 두 개가 아테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네. 그러니까 집과 오이코스와 폴리스 사이에 중간 영역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보면 거리에 가까운 쪽, 가로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바로 대문 문 열고 들어오면 안드론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가 심포지움이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외부의 시민을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집 안쪽까지 불러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관문 바로 열고 가까운 곳에 모셔가지고 사랑방 같은 느낌. 네, 사랑방 같은 거죠. 거기에 모셔가지고 포도주하고 양고기를 내놓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주고받았던 곳이 심포지움이 열렸던 안드론입니다. 어떤 거냐면 밥이 한 그릇이 있는데 어른하고 아이한테 나눠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이는 게 적절한 거야? 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은 군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 사이에 오갔던 것들은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 그거는 노예가 담당하는 거였고, 네. 저는 그 당시에 노예였겠죠. 네, 노예였고, 시민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전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배양이 되었고, 이 지혜를 배양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폴리스의 공적 공간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쟁을 펼쳤던 것이죠. 이 영역,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같은 곳, 이게 오이코스와 폴리스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이 두 개를 매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심포지움. 거기가 심포지움이 열렸던 장소이고요. 또 현대 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문 닫히고 나면 바깥 세계와 완전한 단절이죠. 그렇죠. 심포지움이 뭐 덜어 열리긴 하죠. 학회 같은 데서. 그렇죠. 집 바깥에서 어디 뭐 열리긴 하지만 주거 안에 그런 건 없죠. 가로와의 접점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공간을 완전히 다 이제는 빼버리고 배척하고 완벽하게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적, 공적 중간 사이, 중간에 반공적, 반사적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이 존재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지? 이런 모여 살기에 대한 어떤 감각, 이거를 배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한편의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테네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 고대의 BC 6세기에 엄연히 일어났던 현실인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다라는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대를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테네 바로 다음에 또 앞쪽에 배치하신 도시가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시에나의 캄포 광장의 영원한 원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꼭 시간 되시면 아테네를 가신 다음에 시에나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나에는 캄포라고 불리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인데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시에나는 플로렌스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처에. 피렌체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피렌체는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에나는 안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세에는 피렌체와 시에나는 맞짱을 뜨는 어떤 그런 중요한 토스카나의 도시들이었고요.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5세기 이후로 피렌체가 갑자기 천재들이 몰려들고 막 활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15세기 이후로 문화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피렌체를 맞아요. 이야기하는, 피렌체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는 피렌체에 버금가는 또는 어쩌면 능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에 13세기 말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경사지에, 평지가 아니라 네. 경사지에 광장을 새롭게 형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광장이 있었어요. 시에나는 세 개의 언덕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하나는 로마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언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피렌체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따라서 언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 방향으로 또 하나 언덕이 펼쳐지는데 이 세 개의 언덕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시에나입니다. 네. 그 한 언덕에 한 8세기경 교회가 이제 들어섰고, 그 교회 앞으로 광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증축이 되고 덩치를 키워갔죠. 근데 그런 광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이제 반반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앞 광장하고도 멀지 않은 곳인데 경사지에다가 광장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13세기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광장이 지척에 있는데도 평지가 아닌 곳에 억지로 광장을 조성하게 그러게요. 되었을까? 그 광장이 깜뽀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고 모양이 특이해요. 이게 말발굽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광장입니다. 이 광장을 조성하게 된 이면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중세에 시에나를 지배했던 권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교회 권력. 그렇죠. 네. 놀랍지 않죠. 네. 교회 권력. 또 하나가 족벌 가문 권력이었습니다. 그도 놀랍지 않죠. 네. 메디치 가문 네. 같은. 근데 이 족벌 가문 권력과 교회 권력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짱을 뜨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약 4,000명의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몽골 제국이 중국에 몽골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쿠블라이 칸이라고 하는 황제가 비단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양의 비단길을 따라서 상업 거래가 많이 일어났겠죠. 시에나의 상인들은 지중해 동편에 있는 그 아코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팔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중해 동편까지 가가지고 동양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또 물건들을 접하고, 또 중동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접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넓구나, 다양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어떤 시야를 갖게 된 거고, 상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물건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득을 뭐 한 15% 붙여가지고 다시 파는 합리적인 거래잖아요. 합리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근데 이 상인들이 보니까 교회 권력과 족벌 가문 권력들은 좀 우스운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상인들 주축으로 시민 집단 지도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구현을 합니다. 그게 구인회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구인회는 지혜로운 시민들 9명을 뽑아가지고 임기가 2개월이에요. 더 길게 해주면 부패하기 쉽다고 그래서, 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재임하는 동안 시청에 머무르야 됩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면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술도 이렇게 막 얻어먹고 이러면서 또 사심이 있고. 끼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시청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구인의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4,000명의 상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권력하고 그다음에 족벌 가문 권력하고 다른 정치 체제가 등장을 했고, 네. 시민 중심에 거기에 걸맞는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장을 새로 만들고 광장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 앉히게 되는데,
그게 시청인 겁니다. 구인회가 정사를 펴는 곳, 시청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세의 광장은 초점이 되는 건물이 성당이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광장은 13세기 말에 조성된 광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물이 성당이 아니고 구인회에 방이 있는 시청인 겁니다. 예. 근데 시청 건물이 굉장히 또 특별해요. 예. 예, 일단 참 광장을 먼저 보시면 나중에 항공사진 같은 거 보시면 광장이 말발굽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분할되어 있어요. 9개의 면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쫙 깔려 있는데 벽돌 사이를 트레버튼이라고 하는 대리석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그물 긋듯이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인데요. 이렇게 쭉 트레버튼 대리석으로 분할해 가지고 전부 9개 면으로 나누어 놨어요. 약간 부채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9개의 면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자. 그다음에 이제 시청 건물이 그 아래쪽 그 수로들이 다 모이는 곳 초점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시청 건물이 3분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면이 하나 있고 양쪽에 면이 2개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오면 안아주듯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긴 3분할 되어 있으니까 약간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 흉벽이라고 그래서 옥상에 파라핏인데 파라핏에 흉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 몸을 숨기는 부분, 그게 흉벽이거든요.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앞에서 보시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의 건물 인면에 디테일을 보시면 트라이포리엄 창호라고 그래서 3분할 아치 창을 쓰고 있어요. 3자죠. 3자, 9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구인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인회. 예. 그리고 아까 시청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른쪽 위에 거대한 정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높이가 87m입니다. 이 정탑을 왜 세웠냐면 족벌 가문들이 이제 자기 집을 성체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처럼 타워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탑을 87m짜리를 올려가지고 이 성체 주택들을 제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 언덕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도 정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탑이 한 77m 정도인가 그래요. 시청 앞에 있는 정탑이 더 높죠. 그렇네요. 예. 근데 시청이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원경으로 보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청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정탑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민 집단 지도 체제로 끌고 가는 이 정치 권력이 교회 권력, 족벌 가문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인의 측면도 주목이 되는데 네. 우리는 보통 산업공상이라는 그런 어떤 유교의 개념이 있었었는데 네. 시에나라는 중세 도시에서는 그럼 상인들의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양 근대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 부르주아 합리성을 갖춘 부르주아 이런 걸로 쭉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하신 역사적인 기여가 있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권력이라든가 족벌 가문 권력과 맞서서 시민 중심의 정치 체제로 넘어가는 네. 그런 어떤 중요한 과도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근대로 오면. 그러나 아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남과 만나는 대면에서의 에티켓을 통해서 정의를 오히려 정립해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시에나는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시에나는 지혜로운 시민들이 대표자로 뽑혀서 시에나의 명운을 건 어떤 정사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중세의 아테네 같은 도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낸 곳. 이것이 바로 시에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종탑이라는 게 네. 푸블리코 궁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그 시청 이름이 이제 푸블리코 궁이라고 네. 부르고요. 뭐 이탈리아 발음을 더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푸블리코 궁이라고 그러고 그 궁의 한쪽에 이렇게 87m의 종탑이 올라가 있는데 엄청 높네요. 예,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일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종탑을 가진 시청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청 건물 2층에 가시면 시에나를 가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인회가 정사를 펼쳤던 방이 있습니다. 구인회의 방이라고 예, 그 방의 3면에 시에나가 낳은 위대한 화가 엠브로지오 로렌제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선한 정치를 구인회가 펼치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구인회가 제대로 못하면 네, 제대로 못하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악정을 펼치면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프레스코 화입니다. 이제 정치를 잘하면 그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예, 노래를 부르고 하겠죠? 노래를 부르고 음료를 마시고 아케이드에는 물건 거래를 하는 활기찬 모습이 펼쳐지고 네. 건물에 보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고 이런 광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구인회가 좀 이렇게 초심을 잃고 악정을 펼치면 그 광장에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없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없고 상가는 텅텅 비어 있고 건물은 피폐해져 가지고 타일이 막 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장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배설물을 막 투척하고 그게 같이 대비적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축가들은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그림의 경우는 이 벽화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느냐와 광장이 활기차냐 아니면 광장이 무서운 범죄의 소굴로 변하느냐 네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구인의 그 멤버들이 앉아가지고 야 메디치가가 스페인 왕가와 사돈이었거든요. 둘이 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돼? 아니면 전략적 항복을 해야 돼? 어느 것이 나의 사익, 우리 가문의 사익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공동의 어떤 이득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초심을 다시 가다듬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근데 결사항전을 하기로 했고 18개월을 버티다가 제가 알기로 1555년경에 메디치가의 정복을 당하죠. 그러면서 시에나가 토스카나에서 피렌체보다 훨씬 더 격화된 위상을 갖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피렌체 못지않게 꼭 방문해 볼 의미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꼭 방문하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광장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유럽을 다니시면 광장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광장이 유럽 도시의 꼭 가까운 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광장의 약간 원형? 가장 아름다운 광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양도 특이하고 경사지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만히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도 주변이 다 이렇게 아늑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전면에 그 시청 건물이 있고 종탑이 있고 색상도 되게 색상도 따뜻하고. 그 광장을 조성할 때 벽돌을 많이 쓰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높이도 좀 맞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광장의 모습
그 옛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광장의 탄생과 관련된 시민 집단 지도체제의 등장, 이걸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그 의미가 많이 더 새롭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세 도시 시에나에 그런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 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근대로 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두 가지의 도시에 대해서 또 책에 써주셨습니다. 하나는 파리, 그리고 하나는 비엔나, 빈이라고도 하는 두 곳인데요. 자, 뭐 여기는 근대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두 도시로 사람들이 유럽 갔다 하면은 뭐 1순위, 2순위로 방문하는 곳들인데 교수님은 어떤 점에 또 착안을 하셨을까요? 네. 요즘 보니까 파리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시위로 좀 그러게요. 혼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았던 파리는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의 파리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파리에 그때는 벨레포크인가요, 교수님? 네, 벨레포크의 네.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19세기 중후반이고요. 벨레포크라고 하는 그 꽃을 피운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근데 그 벨레포크가 등장하기 위해서 19세기 중후반부터 나타난 어떤 도시공간을 개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파리는 중세의 도시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었죠. 근데 중세의 도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폭의 어밀조밀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했었죠. 예를 들면 빛이 안 들잖아요. 바람이 안 들고 뭐 골목 폭이 한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층, 5층짜리 건물이 양쪽에 들어서 있으면 빛이 안 들고 바람이 안 들고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순식간에 막 불어나겠죠.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는데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시위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골목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또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바리케이트를 해체를 시킨다고 그래도 또 뒤에 또 막 골목들이 미로처럼 있잖아요. 그럼 시위대가 또 막 이렇게 알아서 막 잘 그렇죠, 도망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 생각나요? 찾아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담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마차가 다닐 수도 없고 폭이 좁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오스만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만. 블루바르 오스만도 있죠. 파리 가면.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지막지한 인류 도시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무지막지한 추진력을 갖고 파리를 개조하는 일을 펼칩니다. 약간 폭 30m의 대로들을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대로들을 넣는 게 아니고 파리에 막 이 가운데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대로들을 넣는 거예요. 막 건물들이 서 있잖아요. 건물 다 그냥 막 부수면서 직선으로 빵빵 대로를 뚫는 일을 한 겁니다. 한 80km를 전부 뚫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도시 가서 벌판에다가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벌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고 또 얼마나 어떤 불굴의 추진력으로 추진을 해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한 20, 30년 동안 그렇게 벌린 거예요. 그 당시에 파리의 인구가 한 110만에서 1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 30만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정치적인 이유, 시위대를 제어를 해야 되겠다. 길을 빵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데가 없고. 시위대를 향해서 대포를 쏘면 쭉 갈 거고 시위대들도 금방금방 노출이 되고 이러겠죠.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차도 다니기 힘든 그런 어떤 좁은 도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드니까 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거리를 굉장히 깔끔하고 도시 정비. 도시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좌우에는 아름드리 나무를 쫙 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로 만들면서 우리도 대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놓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폭이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한 30m 정도에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파리에 있는 큰 공원에서 숲에서 다 뽑아가지고 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사람이 다니기 좋죠. 좌우에 오스만풍 건물이라고 하는 석회암으로 지은 5층, 6층짜리 건물들을 쫙 도열을 시킵니다. 그게 가운데가 뽕 비어 있는. 아 맞아요. 뒤로 가면 중정이 있죠. 네, 중정 건물들. 뒤에 빛이 들도록. 네. 그게 한 5층, 6층짜리 그 만사르 지붕이라고 그래서 약간 경사진 그런 프로파일을 한 그 건물들을 쫙 도열을 시키고, 석회암으로. 그다음에 그 끝에는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가르니에 궁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하우스를 놓아서 가로에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좌우로 건물이 도열해 있고 같은 건물, 같은 높이, 같은 재료, 같은 모티브로 한 건물이 쫙 도열해 있고 끝에 아름다운 바로크풍의 바로크풍의 우리 말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건물이 쫙 서 있는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위쪽으로는 너무 아름답죠. 파리 오페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미국의 도시들도 도시를 좀 환경을 미화해야 되는데 모델이 뭘까? 그 모델을 그 파리의 그 길을 오페라 에비뉴라고 그러거든요. 오페라 에비뉴가 그 모델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벌였잖아요. 오스만 남작이 별명이 뭐였냐면 한 5세기경에 훈족이 유럽에 들어가가지고 유럽을 황폐화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훈족의 지도자가 아틸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틸다는 유럽인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 신의 채찍인가? 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그 별명을 오스만한테 붙여줘요. 파리 시민들이 30년 동안 길거리에 나가면 막 흙먼지 쌓여있고 기계음 때문에 머리 아프고 돌가루가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앙을 갖다 주는 아틸다와 같은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의 채찍질을 맡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20, 30년 뒤에 사람들이 블레바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 이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바드를 뚫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도시에 가서 뚫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도시를 민 거잖아요. 중세 가로 조직을 갖고 있던 곳에 가가지고 대로를 철거를 해버린 거죠.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뚫었으면 그 기존에 남아있던 중세 가로들이 와가지고 대로와 만나겠죠.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 가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수직 딱 어떤 수평, 바둑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바둑판처럼 딱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대로가 있으면 여기서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뭐 10m, 30m, 다시 45m, 다시 또 15m. 그 다음에 만나는 앵글도 둔각, 예각 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대로와 중세의 가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코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파리는 코너의 도시예요. 둔각, 예각 코너의 둔각, 도시. 예각 코너가 나타나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죠. 자, 이 코너에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막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들어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프렌치 카페예요. 프렌치 카페는 굉장히 특이한 시설입니다. 앞에는 대로가 있죠. 측면에는 뭐가 있나요? 중세의 가로가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그랬죠. 뒤로 돌아 들어가면 겉면은 새로운 건물인데 중세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블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지은 건물들은 2층이 제일 주거지로서는 비쌌어요. 1층은 상업용도로 쓰고 메자닌층도 상업용도로 쓰고 2층은 부유한 분들, 황가, 왕족,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쓰고 그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중산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하인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되기 전이라서 2층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로 제일 비쌌고 제일 좋고 위로 올라가면 계약업소적으로 임대료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딱 잘라보면 수직적으로 이질적인 계층들이 다 한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그 뒤로 돌아가면 오래된 중세 건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중산층, 저소득층, 시골 유학생들, 예술가들 가운데 스튜디오를 찾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 공방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건물도 수직으로 쭉 보면 네. 파리의 모든 계층이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단면을 보면 블록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의 모든 계층들이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살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블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올 때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카페. 네, 코너입니다. 코너.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프렌치 카페는 상업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 파리 가면 그렇게 느꼈거든요. 에스프레소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예. 그러니까 상업 공간인데 호주머니가 가벼워도 노동자라도 하루에 일당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일당 받은 것에 아주 작은 포션만 써도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계속 노닥거릴 수 있는 것이 프렌치 카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화도시 상의 부제는 아테네에서 프렌치 카페까지 모여 살기의 풍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네. 이제 프렌치 카페 특징이 뭐냐면 길거리에다가 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되게 원형 탁자, 철제 의자를 놓고 쭉 배열해 놓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대로를 바라보죠. 예, 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리를 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따라서 많이 따라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죠. 나란히 의자를 놓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딱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깔끔하고 빛이 많이 들고 바람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리를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빅토리아 컨버터블이라고 16인승 마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다니기도 하는데 네. 거기 앉아 있는 남성 여성들이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고 거기를 이렇게 타면서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드레스 입고 예, 드레스 모자 입고. 쓰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패션이 막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비싼 것도 아닌데 누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촉하지 않잖아요. 그쵸. 느긋함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이제 기분 좋은 거죠. 햇빛 떨어지고 바람 불고 아름다운 손남 손녀들이 지나가고. 지금 봐도 재밌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버스가 다니지만. 그 뒤에 차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차가 바로 들어오기 전 풍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어쨌든 낭만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렌치 카페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거죠. 강요하지 않았죠. 강제적으로 모이게 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인, 뭐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들,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여기저기 자기들 아지트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감을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벨라 포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저는 파리가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 문화사를 놓고 보아도 과장일 수는 있지만 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운데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이 바로 그 프렌치 카페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오스만 남작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나요? 오스만 남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예. 오스만 남작이 잘한 일이 뭐냐면 신도시를 안 만들고 기존 도시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도시를 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 맥락이 없는 신도시에 뭐 이렇게 허벌판에 신도시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린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존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대로를 내려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보상 뭐 이런 것도 잘 해줬을까 싶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불도저 시장 같은 오스만 남작이 결합이 되면서 가능했던 건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신의 채찍? 예, 신의 채찍.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도시에 들어가서 근대 대로를 이식시키는 일을 했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세 가로와 근대 대로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프렌치 카페 같은 이런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낳은 거죠. 후세에 봤을 때는 매우 고마운 사람일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날의 파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 초석을 놨으니까. 당시 사람들로 보면은 진짜 신의 채찍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야속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파리의 북동부로 이동을 합니다. 오스만이 파리를 그렇게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딘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그런 주거지가 형성이 된 거고, 거기에서도 주거지를 못 찾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오스만풍 새로 지어놓은 건물에 저 꼭대기층 이런 데 가서 살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프렌치 카페가 제가 책에 실어놓은 사진을 보시면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사람은 분명히 노동자야.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부르주아야. 또는 이 사람은 약간 중산층인 것 같아. 그 부르주아와 노동자 사이에. 또는 이 사람은 뭐 예술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프렌치 공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프렌치 카페는 길에 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테이블들이 있죠. 조금 더 들어가면 바가 있습니다. 또 바 앞에 의자들이 있겠죠.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뭔가 우아한 다이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쭉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업 공간이지만 강요하지 않으나 많은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이제 파리 시민들이 이 오스만이 뚫은 대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가들이 블레바드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의 화폭에.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기스타브 까유보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고요. 이 사람은 뭘 포착했냐면 오스만풍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발코니를 내달거든요. 그 발코니를 묘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발코니. 그 발코니에 나와서 프렌치 윈도우를 열고 나와가지고 그 발코니에 서서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가지고 긍정을 보고 있고, 또 한 남자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손 놓고 벽에 기대가지고 약간 중경을 보고 있거든요. 빛과 바람이 쏟아지죠. 녹음이 우거져 있죠. 그 아래에 말씀드렸던 거리에 활기찬 풍경이 전개되고 있죠. 건너편에 프렌치 카페가 보이겠죠. 새로운 파리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블레바드를 화폭에 담은 겁니다. 또 다른 화가가 까미유 피사로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아예 이탈리안 블레바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몽마르트 블레바드가 만나는 그 코너에 자리한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 4층에 장기간 그 방을 세를 내가지고 자기의 스튜디오로 삼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몽마르트 블레바드 그림을 14점인가를 그리고 이탈리안 블레바드 그림을 2점을 그리죠. 이 화가들이 왜 이렇게 블레바드를 파리의 상징, 파리의 활기찬 일상을 담아내는 어떤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 이건 약간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하면 이 블레바드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파리의 도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닐까,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화가도 있어요. 누구시죠? 기억에 의존해서 1920년대 정도의 파리를 그려내는 미셸 들라크로아라고 하는 90대 화가분이 계신데 그분도 낭만적인 파리를 담아냈을 때 항상 그 블레바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을 그리는 걸 보고 거기도 프렌치 카페가 매우 그분의 이제 추억의 장소, 기억하고 싶고 떠올리고 싶은 장소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그분의 머릿속에 그런 프렌치 카페와 블루바르드가 각인이 됐었는지. 파리의 상징. 파리에 간다면 프렌치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블루바를 바라보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떠올리고 그 뭐 예술가나 또는 뭐 문인이나 또는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뭐 지역민처럼 동네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블루바드 풍경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차가 아니라 마차야. 그리고 발코니를 가보려면 호텔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래야 그렇죠? 되겠죠. 또 근대의 모습을 갖춘 여러 도시들이 많을 텐데 그 다음 도시로 빈을 꼽아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타협과 공존의 빈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프렌치 카페에 이어서 여기 빈에는 어떤 공존이 있나요? 네. 또 비엔나는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도시인데요. 이제 비엔나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그 성곽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8세기, 뭐 19세기쯤 오면 그 성곽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에는 험준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깎아지른 어떤 그런 두툼한 두꺼운 벽체를 한 성을 지어가지고 요새로 삼았다면 대포가 등장을 하고 포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깎아지른 곳에 수직으로 막 드러나는 그 벽체를 가진 요새는 대포 앞에는 크게 그렇게 효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평지로 나와서 다른 형태의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치 권력 가운데 그 듀크라고 하는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 등장하면서 듀크는 왕에 버금가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지로 나와가지고 건축가들을 고용을 해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성곽이에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벽 자체의 높이가 높다기보다는 성벽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경사진 이렇게 둔덕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삥 둘러가지고 성벽을 보호를 합니다. 네. 대포를 쏘았을 때 대포가 멀리 나가지 않으면 그 둔덕이 길잖아요. 멀리 나가지 않으면 대포를 쏘았을 때 둔덕이 가서 바뀌겠죠, 포가. 그래서 성벽이 보호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이 르네상스 시대의 성곽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18세기, 19세기쯤에 바뀌게 됩니다. 포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덕을 넘어서 가지고 그 둔덕과 벽체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을 계속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성벽이 쉽게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성곽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에 이제 이르게 되죠. 자, 비엔나는 어떤 그런 성곽을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곽 도시였어요. 근데 19세기 중엽, 한 1860년대쯤에 여기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시 공간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시민계층들이 성장을 하고 원래 있었던 황제정이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있었고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황제와 기존 권력을 잡고 있던 쪽에서 시민들의 봉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잘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봉기가 일어나면 까딱 잘못하면 나도 이제는 목이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민들의 어떤 부상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냐면 그래서 아까 경사진 둔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폭이 200에서 500m였다고 그러거든요. 뒤쪽에는 도나우강의 지류가 있었고 그 경사진 둔덕들을 걷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택지로 다 조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택지를 팝니다. 그때 고가로 사준 사람들이 유태인 부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황제가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비싼 가격으로 사줬다고 해요. 택지를 조성을 했죠. 근데 그 황제가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이미지 쇄신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예술사 박물관을 만들고 자연사 박물관을 만듭니다. 이걸 뭐냐면 나는 무지한 군주가 아니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군주야. 그리고 시민들도 와서 좀 봐. 우리의 문화예술 유산을 봐. 그 다음에 나는 자연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사랑해. 그래서 이
예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죠. 그리고 자기의 궁을 확장을 합니다. 그 앞으로 광장을 만들고 이게 로마 시대로 보면 황제의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네. 놀라운 점이 멀지 않은 곳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듭니다. 대학을 만들어주고요. 교육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시청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 두 개가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5개 공간으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하는데 황가 전용 극장이 구 황궁에 연결되어 가지고 도심 안쪽에 있었거든요. 이 전용 극장을 뽑아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박냐면 시청 있고 대학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앞쪽 광장 쪽에다가 그 전용 극장을 박아줍니다. 전용 극장을 이전을 시킵니다. 네. 거기에서 황제하고 시민들이 어울려 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음악가들의 연주회, 오페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앞에 공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건 시민의 포럼이죠. 이건 아래에는 황제의 포럼이 있죠. 이 두 개가 철문으로 단절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시민들도 깨달은 거예요. 황제가 착하네? 괜찮은데? 왜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막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황제와 황가를 해하려고 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잘하면 공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공화정이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죠. 비엔나가. 근데 그 1920년대쯤인가 바뀐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입헌군주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고 이 황제정에서 입헌군주제로 이전하게 된 그 이면에는 아름다운 이 타협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띠를 네. 링스트라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링스트라세에서 벌어진 19세기 중엽 이후에 벌어진 이 비엔나의 타협의 역사는 정치사에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도와 시설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도시공간의 어떤 그런 구조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입헌군주제로 이행이 일어났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비엔나를 가보면 그 링스트라세가 어떤 형태로 그야말로 지금은 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 르네상스 시대 성곽이 있었으니까 르네상스 시대 성곽은 중간중간 이렇게 별처럼 삐져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해서 다각형의 형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는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링스트라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개조를 했잖아요. 지금 아마 전차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차도 다니고 그렇죠. 아까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근대의 어떤 그런 도시 공간을 만드는 방식, 대로와 이렇게 축을 따라서 쫙 직선으로 전개가 되고 가다가 다각형이니까 꺾이지만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고요. 어떤 근대의 어떤 그런 도시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도심으로 가면 중세의 도시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테판 성당이 중앙에 시작해서. 있고 오가는 길들이 이게 오밀조밀한 네. 골목길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의 아름다움은 이 링스트라사를 걸으면서 생각해보는 이런 어떤 황제와 타협과? 시민들 사이의 타협에 관한 부분도 제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만 또 하나는 그 링스트라사에서 원도심으로 들어가서 걸어볼 때 또 거꾸로 원도심에서 나와가지고 링스트라사를 걸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도시 만들기 방식, 중세와 근대, 또 근대와 중세 이 차이를 또 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로는 넓고 빵빵 뚫려 있고 또 큰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중세에 조성된 원도심은 우리 저기 뭐 강북에 어디 이렇게 어밀점이라는 골목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휴먼 스케일에 걸맞는 어밀점이란 내밀한 그런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비엔나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공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술가의 어떤 그런 조합
아, 내가 요거 두 개를 조합해 봐야지 라고 해서 나타난 조작의 결과가 아니고 이런 정치의 역사, 일종의 진보의 역사 또는 공존과 타협의 역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엔나 이렇게 답사하실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구만 보려니까 좀 아쉽네요. 뭔가 서울 얘기는 이미 그 최재천의 아마존에서 교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좀 아껴두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 서울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권에서 좀 짚어볼 만한 그런 예는 없을까요? 서울에 관한 이야기 뭐 잠깐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최재천 그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최마존 거기에서 서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을 콜라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도시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 놓은 또 도시 조직이 또 겹쳐지고, 일제강점기에 또 다시 한번 또 도시공간 구조를 격자형 구조로 원도심 부분을 바꾸거든요. 또 그게 또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층위가 겹쳐져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보면 이제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근데 그 대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오밀조밀한 조선시대의 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원도심에 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어떤 대비잖아요. 근대 대로와 조선시대의 그 오밀조밀한 골목길, 불락 안에 있는 이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만의 특징으로 삼을 만한 것이거든요. 파리의 아까 그 블록하고도 다르고요. 맨하탄의 블록과도 달라요. 맨하탄은 대략 한 80m에서 274m의 사이즈를 한 블록이 뭐 한 15번가부터 한 뭐 155번가까지인가 쫙 일률적으로 두 부자로도 쭉 전개되어 있는 게 맨하탄이거든요. 가운데 그 센트럴 파크가 놓여 있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이 원도심의 블록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우리가 겪었던 역사가 특수했던 것처럼,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남겨진 이 도시의 어떤 그런 블록,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죠. 이런 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룰까,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막 개발을 196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대비, 이거를 좀 잘 다루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로는 차들이 빵빵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죠. 조금 이렇게 차에 치이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뒤로 들어가면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나타나잖아요. 또 맛이 있거든요. 되게 좀 갑자기 뭔가 아늑해진 느낌도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가끔 차가 나타나기도 해서 약간 뭐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도 있지만, 이 대비, 저는 이거를 강점으로 반전시켜서 특징으로 반전을 잘 만들어내서 갖고 나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몇 군데 주목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본에는 가나자와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싱가포르도 사실 도시 국가인데 싱가포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싱가포르 가시면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머리나 베이 샌즈, 거기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뭐 여기도 많이 가시고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추가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단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어딘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 교수님만 아시는 곳이요? 소개해 주세요. 그 천사의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에 봉안당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덕에 세워져 있으니까 지하 1층이라고 하지만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다 이 고층,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이 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봉안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국이 만약에 이렇게 봉안당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거를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과 경기도 어디 접점에 있는 축구장 한 40개, 50개 되는 공원 묘지로 가서 묻히죠. 예, 재가 돼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봉안당을 알게 돼서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 봉안당은 죽은 자를 위한 음울하고 싸늘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이 아니고 산자가 들어가는데 평안하게 날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들어가가는 초입에 꽤 근사하게 설계된 연못이 있고 다리를 건너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면 그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마다 위에서 스카이라이트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검정 대리석으로 설계된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검정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벤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 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벽에는 이제 봉안함을 넣어둔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스카이라이트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이칩니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그 비가 아까 가운데 만들어 놓은 조그만 연못 있죠. 그 연못으로 비가 들어갑니다. 비가 내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연못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냐면 초입에서 보았던 큰 연못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인생의 비유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7, 80년, 뭐 8, 90년 이렇게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론가 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 고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그러다가 또 어디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싱가포르의 그 풍토에 중간중간 이렇게 아열대성 소나기가 내리니까 거기에 잘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묻힌 곳 앞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었고 꽃을 하나 꽂아놓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오가면서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죽어서 거기에 묻힌다는 걸 알잖아요. 되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병원의 어딘가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핏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주사바늘로 막 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화장장으로 가서 잿더미로 변한 다음에 저 멀리 어딘가에 아까 축구장 4, 50개 되는 규모의 공원묘지에 가서 묻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묻히는지 알 수도 없고 뭐 미리 마련해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일요일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거기 들려서 엄마 아빠 모신 곳 앞에서 잠시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추모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다가 다시 떠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루트와 잘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도시를 만들 때 이런 죽음의 공간을 아예 지워버리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만 만들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도 사실 도심지 내에 종교 시설을 지을 때 봉안당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을 때 아무도 님비 봉안당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침침한 곳에 유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있긴 있어요? 네. 성당 같은 경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간을 어디에 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 안에 죽음의 공간이 없네요. 유럽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 뒷마당에 보통 놓기도 했고 그게 또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죽음의 공간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일상화돼 있는데. 네. 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근대에 오면 인류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간을 많이 바깥으로 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말씀하신 천사의 마리아 교회는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는 예, 곳인가요? 예, 들어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주중 주말 다 가보실 수 있는데 주말에 가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간 보내고 갑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화하다가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죽음의 공간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건축이라고 하면 또 일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리츠커상도 일본은 너무나 많은 수상자가 나왔고 우리는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도 주목해 보신 의미 있는 건축물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프리츠커 상을 받은 그런 분들이 설계한 그런 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또 주목받을 만한 그런 건축물은 아니고요. 가나자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가나자와 예, 대한 공동체 마을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가나자와에 있는 쉐어 가나자와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이 그 가나자와 교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땅에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이제 교도소 옆에 있으니까 저기 땅값이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대한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대한공동체 마을에는 그 발달 장애를 앓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고령자들 그 다음에 가나자와가 공예 쪽으로 유명하거든요. 공예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대한공동체 마을입니다. 원천이 나와서 그 원천은 거기 거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마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공간대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모여 사는 걸까? 강제적으로 모여 살아 라고 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일종의 저는 그게 도시가 생긴 이유라고 네, 공동의 이득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적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약간 싸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전시 같은 게 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고령자들은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언제 또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뭐 이렇게 알아차리고 응급차라도 불러줄지 모르고 근데 같이 사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은 그 아까 예술적 전공하는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의 보살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말하면 뭐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얻는 이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있는 분들과 장애가 없는 분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고령자는 고령자대로 뭐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 어딘가에다 유리시켜가지고 전용 시설을 만들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고차마제라고 그래가지고 장애, 비장애 차별 없이 이렇게 서로 모여 살면서 서로 이득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 이거를 지향하는 대한공동체 마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어느 정도 조금 바꾸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시점에 이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지향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모델들이 필요한데 그 셰어 가나자와 같은 경우도 약간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정의와 도시가 어떻게 나온 제목일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서문에 뭐 약간 써놓기도 하셨지만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개념이 정의는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정의와 도시, 도시와 정의가 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황당하게 뭐 좀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의와 도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이은 것 같긴 합니다. 정의와 만약에 뒤에 뭐가 붙으면 뭐 그렇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법정? 정의와 뭐 공정 이렇게 공정. 비슷한 개념이 오거나 아니면은 정의와 그래도 국가는 좀 정의와 맞을 수도 있을 국가. 것 같아요. 네. 사회? 네. 근데 도시는 좀 네.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도시라는 어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네. 물질적인 개념이 네. 같이 어우러진다는 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좀 반응을 뭐 몇 분한테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정의하고 도시를 잇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는 보통 이제 뭐 법정에 가서 뭐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명의 도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시인이자 건축가인 이상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도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별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별이 이제 정의라는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효율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 같은 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염병 예방, 뭐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물자, 정보의 원활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명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서울도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문명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도 많이 같이 드러나고 있죠. 예. 서울에서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이 거제 도시에서의 삶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피곤함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지표를 보아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아이를 많이 낳아야 좋은 건 아니겠지만 출산율의 문제도 그렇고 예. 되게 낮잖아요. 너무 낮잖아요. 대한민국의 소멸을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낮잖아요. 근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더 낮잖아요. 예. 그 다음에 행복지수 낮고요. 빈부의 격차 커지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고독사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만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나 도시 분야 쪽에서 잘 안 보는 책인데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정치학이라는 책을 떠들으니까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시랑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도시학자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는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시에 대한 언급 없이는 가짜 인간, 네. 허구적 인간, 네. 나쁜 의미의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실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에서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뭐 범죄 예방, 주거 공급,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 다 중요한데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사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놀라웠어요. 3, 400년 전의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예로 드는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요? 예. 스파르타는 도시를, 그 당시 도시 국가이죠.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군사 강국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정한 일을 막 저질렀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수한 사람들. 예, 우상만 남기고 아이들을 절벽에서 밀어내려가지고 뭐 살아남은 아이들만 키운다거나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군사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의 문제는 뭐냐? 그 평화의 시기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스파르타인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부재했어요. 예. 우리가 효율성, 뭐 전염병 예방, 범죄 예방, 뭐 주거 공급 다 중요한데 이거는 스파르타가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수단인데 목적으로 혼동하면 나중에 스파르타인 것 같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뭐라고 살아야 되지? 이 많은 물질적인 어떤 부를 문명의 도시를 일구어 놓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래도록 전속하는 모여 살기 이거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극단이 있잖아요. 양극단. 어떤 차이들이, 입장 차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를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에만 가야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법정에 가기 전에도 저희들은 사실은 항상 누군가와 대면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정의한 모습인 겁니다. 도시가 작동하는 데는 법정도 중요하지만 법정 가기 이전에, 법정 이전에 이렇게 항상 누군가와 대면하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적절함을 찾아갈 것인가,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도시는 붕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전속하지 않고 어떤 아노미 같은 혼돈의 상태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스코가에 나온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되는 거죠. 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풀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법정으로 간다면 도시가 작동하겠습니까? 근데 도시는 그래서 법정 이전의 법정이다. 법 전문으로 성문화되기 이전에 어떤 균형의 감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도시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스운 말인지 모르겠으나 도시는 시적인 법정이다 라고 부르고 싶고 이게 잘 작동하면 우리는 강요받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지만 적절한 균형감을 찾아가면서 서로 그래도 덜 불행하게 행복하게 모여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도시라는 두 단어를 좀 이어보았습니다. 도시는 시적인 법정이다라는 말씀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백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머니올라가 지금까지는 도시를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나 또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물론 뭐 본 적도 있고요. 그렇긴 했지만 정의와 철학과 연결 지어서 도시를 살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타락한 해석이다. 원래는 경제란 적절함을 금전적 관점에서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 새겨보겠습니다. 교수님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머니올라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정의와 도시 한 번쯤 연휴에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